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글들이 저는 작가가 되기 전에 많이 언급됐던 이제 그런 글들이고 제가 공부를 했던 글들인데요. 여러 차례 저는 나름대로 뭐 창작 방법론뿐 아니라 담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많이 선생님한테서 받았어요. 그 예를 들면 로런스 중탄 편집이었을 것 같은데 목사의 딸들이라 해가지고 예. 장비 교양문고판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한두 편 더 넣고 그 새로 넣은 건 주로 이제 황정아 선생이 해가지고 나하고 황정아 공역으로 페니와 앤이라는 제목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국화 냄새인가 하는 작품인데 선생님께서 그 프로이센 장교를 언급할 때 그때 제가 아마 20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딱 한 문장, 예를 들면 환상을 체험하든가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장교가.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로런스가 모더니즘적 기율을 또 가지고 있었던 작가로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독자들한테 그 부분이 좀 어색하게 다가오거나 뭐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비판도 하셨지만 제가 굉장히 리얼리즘이라는 것을 아주 작게 생각할 때 그 확장을 좀 시켜줬다라든가 그때 그런 계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 오늘 나눠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학교 교육에 이게 참 잘못인 것 같아요. 자연주의 문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울 때 그냥 이미 다 평가가 끝나서 넘어가 버리고 우리 작품 현실 안에서 그게 잘 실현이 안 되고 있고 이미 끝나버린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리얼리즘 문학이니 이제 이런 쪽으로 완전히 이행이 되어 있고 그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글에서는 이 자연주의 문학이 가지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효과라고 할까요? 성과? 이런 것들까지 짚어주면서 또 리얼리즘론으로 이렇게 연계됐을 때 우리가 쉽게 공부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열어준 측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주의가 이제 완전히 끝난 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우리 주류학계에 있듯이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그게 뭐 자연주의, 사실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봐서 그것 역시 떼지난 조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이게 워낙 구미의 주류학계도 그렇고 우리의 저 학계도 그런 게 강해서 어쩌면 리얼리즘이라는 말 쓰기가 참 겁나요. 그 하나하나 해명하고 하자니까 너무 번거롭고. 그러나 우리 문학의 한국 문학, 평단, 문단과 평단의 전통에서는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현실을 모사하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게 뭐 굉장히 상식화되어 있었고 그 흐름이 쭉 했던 건데 지금도 그 문제는 우리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령 진정한 리얼리즘과 자연주의를 구별해야 된다. 오히려 그걸 대척적으로 보는 외국의 뭐 유명한 평론가이자 문학 연구자로는 루카치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통찰이긴 한데 또 제3세계에서는요 자연주의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억압된 진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폐된 진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자연주의적으로 들추는 것만 해도 엄청난 해방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미국서도요 보면은 리차드 라이트라고 흑인 작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흑인 문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뭐 드라이서라든가 이런 작가들 읽고서 그냥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분류를 하는 게 자연주의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흑인으로 살면서 겪은 온갖 고난, 또 그것이 주류사회에서 완전히 은폐되어 있는 마당에서 그런 그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소설만으로도 그게 너무나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도 아직 그런 소재가 많거든요. 지금 뭐 옛날에 그 과거사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이니 이런 걸 자연주의적으로 묘사만 해도 개인적으로 읽어도 감동적이고 어떤 지배 세력에 대한 도전도 되고 그래서 자연주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걸 묘사만 하는 걸로
작가의 임무가 끝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리얼리즘, 진정한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하던 지식의 매판성 예.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예. 아까는 내가 주로 지식 자체가 매판화할 가능성, 또 그런 것을 옛날부터 늘 경계해온 우리 불교의 전통, 그런 걸 주로 얘기했지만은 불교식으로 그렇게만 보다가는 놓치기 쉬운 게 과학적인 지식, 예. 자연주의적인 지식, 예. 이게 갖고 있는 해방적 기능, 예. 이런 걸 또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당한 지식 또는 아르마리와 깨달음이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제 이 문제를 내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게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는 민족문학의 세 단계 실려 있는 글이죠. 거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연마할 시대가 됐는데, 이 지혜의 시대가 옛날에 얘기하던 그냥 단순한 지혜하고 다른 거는 과학적인 지식을 포용하는 지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였는데, 리얼리즘과 자연주의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주의 자체만으로는 위대한 리얼리즘에 미달하지만은 위대한 리얼리즘이 사실주의적 기율이라든가 자연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공하기 어렵지 않냐. 물론 그렇다고 소설가들이 무슨 판타지 소설이라든가 이런 장르 소설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쓰더라도 그냥 자기 재미로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주의적 소설을 안 쓰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기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리얼리즘하고 자연주의의 관계는 사실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연마해 볼 문제고, 나 자신도 사실 문학 평론지 부르는 가장 최근에 문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일, 평론집에서도 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고, 그 평론집에는 안 실렸습니다만은 문학의 도와 덕, 그리고 근대의 이중과제, 이런 평론에서도 사실 주의 문제를 다시 다루는데, 그게 이제 내 나라 보는 그런 관심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라는 비평문에 윤은길 선생의 장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장마같이 성인의 시선으로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금기되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힘들 때 어린 시선으로 그걸 드러내는 경우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장마를 언급하셨어요.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힘든 소재에 작가가 자연주의적 충실성을 간직하며 접근하자고 할 때 미성년자의 시선으로 소설을 이끌어가는 기법이 애용되는데, 대표작이 윤은길 선생의 중편 장마다. 선생님은 순진한 눈 기법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은길 선생의 이 장마가 예술적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 전쟁통에 피난온 외가댁 할머니와 이모, 그리고 이제 이 본가에 또 할머니와 이제 본가 가족들이 있는데, 양쪽에 다 아들, 외삼촌과 삼촌이죠. 한 사람은 군인, 한 사람은 좌익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부음이 집으로 전해지는 이 와중에 이 두 할머니의 갈등 속에서 이 소년이 놓여 있고,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죠, 이 소설은. 결말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뭐 좀 토속세계도 이야기하셨지만, 구렁이를 통해 가지고 두 할머니가 화해하고, 물론 화해한 이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십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순진한 눈 기법이라는 것들을 좀 주목해서 한번 좀 말씀을. 작가가 정면으로 다루기 좀 껄끄러운 주제. 네. 그게 이 경우처럼 무슨 좌익, 좌우 갈등이라든가 예. 이런 게 아니고, 예. 가령 성적인 문제 같은 거요. 예. 가령 이제 무슨 불륜 관계가 진행되는데, 그거를 어린이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린애가 다 짐작은 못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대로 기록해 놓으면은 독자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느 데서나 애용하는, 작가들이 애용하는 하나의 수법인데, 한국의 경우는 특히 분단 문제, 사상 문제 이런 게 들어오면은, 특히 지금은 조금 나아졌죠. 그죠? 지금 그런 금기가 그래도 비교적 풀린 셈이지만은, 윤은길 씨가 작품 쓸 때만 해도 그 정면으로 다루기 어려운 작품이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아주 탁월하게 성공한 사례라고
나는 봅니다. 예, 73년작이니까요. 73년작이니까 그게 뭐 유신 시대 막 시작할 예. 때네요. 그런데 뭐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다뤄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법이 가능하겠죠. 그 안에서는 적절하게 이 상징들이 잘 활용되면서 그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지금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외할머니의 아들이 국군에 나가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전사 통보가 예, 오니까 예,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막 정신을 잃어서 그동안에는 그래도 서로가 자식의 사상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사돈간에 그때 그 할머니 입에서 그 집안에서는 절대로 금기된 단어가 튀어나와요. 이 빨갱이 뭐 이런 얘기. 그 제가 거기를 좀 그대로 읽어보면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들으라고.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우스에 숨은 빨갱이 맞아 다 실어가거라.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한테는 아주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려야 되는 그리고 그 말을 쏟아낸 외할머니도 그러고 나서는 잘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근데 이게 어설프게 화해하는 소설들은 사실은 이게 정직한 소설이 아닌데 여기 화해는 이거는 참 설득력도 있고 또 그 죽으면서 화해하는 거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금기를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문학이 이렇게 입을 뚜껑을 열어주고 그 해방감 같은 것은 이제 고발성 같은 것은 또 현기 형의 순이 삼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순이 삼촌이 가지는 그 충격성 이제 이런 것들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 화자가 그러니까 자연주의 문학에서는 작가가 개입함으로써 생기는 그 함정들을 이 소설은 또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뒤에 근데 이제 해룡 이야기라든가 길로 가면서 굉장히 작가가 기법적으로 좀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그런 작품들 도룡마루의 까마귀니 뭐 해룡 이야기니 이거 다시 읽으면서 한번 비교 평가를 다시 해봐야겠는데 하기 어려운 얘기를 어린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순이 삼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는 순이 삼촌, 그러니까 순이 아주머니인데 제주도에서는 그 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이 삼촌이 말하는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른이 된 조카가 그런 얘기를 그대로 소설해서 그것도 이제 그런 그 금기를 묘하게 피해간 소설이죠. 현경 씨가 나중에 12.12 이후에 집회 가서 엄청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이제 자연주의적인 고발만으로도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데도 해당되지만은 사실은 자연주의적인 고발의 작품만은 아니고 오히려 자연주의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재를 교묘히 또 다른 기법하고 이렇게 제시했고 요즘 상황에서 보면은 그 소설이 그 4.3 사건의 복잡성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폭도와 양민, 폭도냐 양민이냐, 경찰과 뭐 또는 서북청년단과 양민 그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경찰 쪽에나 이쪽 관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북청년단. 그래서 그런 거는 리얼리즘 차원에서도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또 그것뿐 아니라 제주를 갖다가 이제 문화적으로 영화라든가 또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뭐 제주도 방언을 앞세워 가지고 드라마도 찍고 그러는데 그 다 현경 선생님 그 순이 삼촌에서 선취했던 것들이 나와요. 동굴에서 지내던 이야기가 영화 지슬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현경 선생이 처음 데뷔할 때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모더니즘 작가였잖아요. 그랬는데 4.3에 대한 부채를 계속 느끼면서 살아오다가 그전하고 다른 작품 쓰는 게 순이 삼촌이고 그걸 창비에 가져왔고 연몽 선생이 그때 주관하면서 그 작품을 알아보고 왜 실어줬던 거죠.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네요. 그 이제 아까 이제 길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길이라는 소설을 잠깐 뭐 언급해 보자면 교사가 서술자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를 4.3 때 잃었는데 자기 학생의 아버지 학부형이죠. 박춘보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 아버지 죽음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있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아직 시신도 못 찾은 입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현재 시점화하고 이제 과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되게 그 갈등, 내가 이 박춘보의 아들인 제자를 갖다가 너무 잘해주는 것도 사실 내가 뭔가를 노리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갈등들을, 내면적 갈등이 치열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고발로서의 사삼이 줬던 그 충격을 넘어서서 굉장히 훌륭한 시선들을 확보해내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현경 선생이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고 출발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 기법이 참 뛰어나요. 그 소설도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정리해서 박준보 가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자들이 궁금한데 잘못하면 그게 이제 심파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 조등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박준보 씨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데 참 그 단편으로서는 참 맛깔스럽게 처리가 됐죠. 현경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 하나로 소설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확산력 있게 만드는, 반전이라고도 하기보다 더 뭔가 감동적으로 여운을 남기는 이제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태우리에도 보면 마지막 한 문장이 그 친구 현문태가 지금 저 아랫마을에서는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소설이 달라지는데, 이 소설의 길에 보면 그 골목 끝에 박씨 상가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그런다고 해서 뭐 문제를 다 그냥 유보시켜버린 게 아니고 이미 인물한테는 내적 고투 끝에 그걸 다 화해를 이미 이루어 놔버린 상태에서 서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많은 작가분들이 타계하셔서 우리가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현경 선생 같은 분, 또 윤은길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이 아직도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현경 선생님은 장편을 한 800매 이상을 지금 쓰셨다고 소식이 들려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송기숙 선생님 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쨌든 이야기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80년대 소설의 분단 극복 의지를 논할 때 1960년대부터 분단 문제를 직접 소설에 담아온 송기숙 선생님을 또 빼놓을 수 없고, 또 송기숙 선생님은 민주화 운동 5.18뿐 아니라 작가의 자실 운동부터 해서 거기에서도 어쨌든 선생님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어려운 글이지만 추모하는 글을 이제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의인, 덕인 이렇게 작가로서 이렇게 불러가면서 송기숙 선생님에 대한 애틋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감동적이었고, 마지막에 그냥 그걸 왜 어려운 글이라고 그러세요? 예? 왜 어려운 글이라고 그러죠? 아니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마음들, 그러니까 제일 뒤에 마지막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부흥을 들었을 때 망연자실했다. 망연자실했다 하면서 딱 끝내면서 침묵 상태에 놓여버리는 그 문장 이후가 너무 이렇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랄까, 선생님이라든가 그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작가들에 대한 여백 같은 그런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 제목을 내가 덕인, 의인, 작가 송기숙 선생을 기리며 그렇게 지었는데, 송기숙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오랫동안 저 작품 활동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작품 활동뿐 아니라 사회 활동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작가들이나 평단에서는 별로 얘기가 없고, 이제 같이 활동했던 분들, 5.18 때 같이 고생을 했다든가 활동은 이런 분들이 추모를 주로 하시면서 의인 송기숙을 주로 내세웠어요. 근데 송기숙 선생이 그런데 참 의로운 활동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나는 송기숙 할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그분은 언제 만나도 그렇게 사람이 훈훈해. 네? 그리고 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은 의인인데 그 의가 덕에서 나오는 의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를 굳이 한 건 뭐 내가 문학평론가니까 당연히 작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준비는 그 시점에서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순서가 의인 덕인이 아니고 덕인 의인 작가, 예, 송기숙 선생 그런 식으로 썼던 거죠. 예. 민족문학의 세 단계에 실려 있으니까 80년대 후반, 예, 걔는 왜 짓는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서평 비슷하게 쓰면서 백이문적이라고 그의 첫 단편집을 되돌아가서 그 얘기도 좀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송기숙 선생의 작품을 알게 된 게 비교적 늦었어요. 예. 처음부터 그분의 활동을 지켜본 게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분단 문제를 다룬 소설 얘기할 때 송기숙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민족문학의 현 단계에서 80년대 이후에 민족문학의 새로운 고비를 맞아라는 글을 쓰면서 뭐 박완서 선생이 얘기도 하고 각주를 나눠달았죠. 예. 68년부터 썼더라. 예. 그거를 이제 요즘 알게 됐다는 반성문을 각주 형태로 실었는데, 그래서 그 80년대 분단 극복문학을 얘기하면서 송기숙 선생의 초기작으로까지 돌아가서 어떤 완충지대 좀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 이가 정말 일찍부터 네. 그걸 썼고 굉장히 그 재밌는 작품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일관되죠. 그게 예. 당제 같은 중편도 그렇고 가령 개는 왜 짓는가라는 제목은 개는 지지라고 있는 건데 맞아요. 이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이 요즘 안 짓고 있는 맞아요. 네, 사회 현실을 비판하신 글이고 엄마의 깃발이라는 게 아주 훌륭한 작품인데 그것도 뭐 분단 문제를 직접 다룬 소설은 아니죠. 네. 그러나 또 분단을 직접 다룬 작품도 그 작품집에 있고 송기숙 선생은 분단 체제 극복을 얘기할 때 반드시 다시 살려내서 좀 논의해야 할 그런 작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생전에 송기숙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이제 금강산에 열렸던 2006년인가에 남북 작가 협의회 결성식 할 때 뵙고 못 뵀는데 거기에서 뵀다라는 게 굉장히 또 송기숙 선생님의 어떤 문학의 상징성을 그때 뵙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선생님 편찮으셔가지고 못 뵀는데 오늘 송기숙 선생님 또 작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송기숙 선생님이 후학들이 좀 작품들을 연구도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고 아주 대하장편 뭐 암태도라든가 녹두장군도 있고 녹두장군은 소위 말하는 대하소설에 속하는 여러 권짜리 장편이고 암태도는 단권짜리인데 길이로 보면 장편인데 이게 나는 사실은 그 장편들은 송기숙 선생 작품 중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국문학자이기도 하고 자료조사나 이런 걸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특히 동학 농민전쟁에 관해서는 뭐 답사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충실하게 암태도도 그 암태도 소작쟁이 예, 그 얘기를 정말 많은 조사를 해서 하셨는데 내가 이제 농담삼아 그랬어요. 아니 소설가는 후라이를 쳐야지 뭐 그렇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소설들은 조금 사실관계에 너무 치우치고 어떻게 말하면 자연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편에서는 사실 나는 그분의 첫 장편에 해당하는 자락골의 비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편이라고 봐요. 그러나 송기숙 선생의 문학적 업적의 가장 큰 몸통이라고 할까? 그거는 역시 송기숙 중단편 전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실려 있는 작품들이 아주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송기숙 선생님 중단편 좀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1970년대, 80년대 리얼리즘 문학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지식의 어떤 매판성, 그 다음에 자연주의 문학과 리얼리즘 문학이 뭐 서로 적대적이거나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게 또 왜 우리 문학 현실에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낙청 TV를 찾아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